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경제 과제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수도 한껏 많아진 현재 대내외 경제 환경. 새 정부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이 많던데 예.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업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성장 잠재력의 회복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 보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그때 우리나라 연평균 경제 성장이 10.3%였어요. 근데 쭉 낮아지다가 이번 정부에 한 2.3%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지고 복지를 하겠다. 이게 차기 정부가 내세운 목표고요. 네, 그게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그런데 이 성장 잠재력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막연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 성장을 한다는 게 결국 생산 부문, 소비 부문, 예. 기술력, 그리고 인구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합쳐져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네.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네.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노동은 이미 주어진 거거든요. 네. 흔히들 우리 15세에서 64세를 일할 수 있는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자본을 늘려야 되고 투자를 늘려야 되고 생산성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규제를 안 해가지고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성을 늘리는 거예요. 아마 생산성을 늘리려면 사회적 대타협, 노사 대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 계속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한번 올라가는 걸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게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차기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또 당장 물가 상승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총재가 누가 될 것인지,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에 누가 오를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예, 당장 이번 달 말로 이제 하는 총재 임기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누가 될지는 모르고 추천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정말 현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분 이런 분이 하는 총재로 오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수장 이런 분을 앞으로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수위 구성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여러 내각 조각 작업도 좀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대외 경제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대외 경제 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동안 전 세계가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각국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기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거든요. 예. OECD 이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작년 7월을 정점으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국제 유가가 오면 물가도 올라가고 또 경기는 더 빨리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나중에 경기가 위축되면 유가는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상당 기간 유가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이거는 물가 상승이나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 유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준비된 최근 국제유가 추이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의 유가가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왔는데 어제는 또 좀 급락을 했어요. 이거는 어쨌든 위험 신호는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유가가 어제 급락한 거는 오페크가 생산을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진정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세계 경제력에 비해서 지금 유가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거든요. 이게 2000년부터 장기 평균 한 62달러 돼요, 배럴당. 그러니까 지금 100달러가 넘었으니까 네. 과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우리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우리가 차 기름을 넣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데다가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은 우리 월급은 일정한데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시차를 또 소비가 감소해요. 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아마 내년쯤 가면은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유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지고 국내 경제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유가와 물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또 연관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환율 문제를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준비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좀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연료를 많이 수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수입할 때 전부 다 달러로 결제를 하니까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국내 수입 물가,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네.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야 되니까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저 원달러 환율이 123엔 1230원 네. 이게 넘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가 여기서 크게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진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미 달러 가치거든요. 우리 원화 미 달러로 표시되니까 지금 달러 가치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소비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1월에 흑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연간으로 보면은 적자는 안 날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GDP 4.9%였습니다. 또 올해도 한 3%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금리가 아직도 미국 금리보다 높으니까 저는 일시적으로 1250원까지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1200원 이상에서 가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때 연말 뭐 내년 초에 가면은 1150원 정도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 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달러에 대한 매력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뭐 계속 흑자를 그래도 좀 내고 있으니까 국내에 달러가 많아서 장기적으로 환율이 이렇게까지 계속 치솟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미 달러를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려면 달러, 유로화, 이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세계 중앙은행이 평균적으로 달러를 71%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3분기까지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59%로 떨어졌거든요. 장기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유로와 이안 비중을 서서히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걱정인데 뭐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안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간밤 마감된 미국 증시 상황 역시나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배경을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그동안 전 세계 주가가 좀 가대평가됐었어요. 특히 미국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2008년, 2020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주가가 가대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가는 작년 3,300이 좀 넘었다가 최근에 2,600까지 떨어졌으니까 20%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서 좀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미국 주가는 이제서야 조정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금융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겠다.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다. 자산가격,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좀 해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올리고 대출도 좀 규제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작용 나타나면서 우리 주가는 상당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우리 주가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미국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서야 하락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학개미 그러니까 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긴 한데 국내 증시 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추가로 여쭤보면 일단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제가 뭐 닥터 둠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경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작년 상반기에는 한 40% 정도 가대평가됐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20%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수출은 증가하다 보니까 지난 2월 기준으로 하면은 한 4% 정도 가소평가하는 국면으로 들어섰어요. 이제 주가가 펀더멘털을 저평가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바로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닌데요. 뭐 일평균 수출 금액이 아마 4월까지는 조금 더 둔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 뭐 조금 더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2,600 뭐 오늘 50 안팎인데요.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주가는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요 좀 기다리시는 게 좋고 뭐 여유 자금 있으면 조금 더 서서히 주식을 사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투자의 판단은 그래도 일단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시니까 예.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행렬을 좀 당분간 계속 이어가면 우리 증시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금리 유동성 잔치가 끝나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면 우리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우선 그 애국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네. 저 애국인들 계속 주식을 팔기는 팔았었죠. 네. 그런데 저는 하반기 가서는 애국인이 좀 우리 주식을 사리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요.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할 때 한국 경제, 한국 기업 이익 증가 이런 것도 보지만요. 네.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230원대 환율은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겁니다. 앞으로 뭐 저도 그렇지만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돈 가치가 너무 낮다. 돈 가치가 오를 것이다.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가지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반기 들어가면은 그동안 팔았던 외국인들이 우리 좀 주식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그렇게 뭐 낙관적이는 아닌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각을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살려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가지고 사야 되니까 예. 이 환차익을 노리고 환율을 환차익을 보면서 노릴 수 그 있죠. 하반기에는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3월 FOMC가 임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예, 다음 주에 FOMC가 열리는데요. 예. 네. 아마 금리 인상하겠죠.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거든요. 네. 예, 작년에 미국 연준이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 2.6% 예상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소비자 물가 2월께 발표됐으면 7.9%입니다. 네. 연간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5%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12월 2.6%에서 올해 물가 상승은 한 5% 조금 넘게 전망할 것 같습니다.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예. 뭐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거의 2%로 설정해놨죠. 그래서 물가가 높으니까 다음 주에 금리를 인상하고요. 아마 상반기에도 뭐 2차례 이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뭐 외교 행보도 지금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예방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중국 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과 더불어서 빅2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경제가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그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올리고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달리 중국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중국 경제가 제일 먼저 나빠졌어요. 네. 예를 들어서 OECD 선행지수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OECD 전체 국가들은 작년 6월, 7월을 고점으로 선행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중국은 작년 1월이 정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둔화됐고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예요. 지금 전 세계가 물가가 굉장히 상승률이 높은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니까 중국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게 세계 경제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 25%였고 중국은 한 18%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경제에 중국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우리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미국 15%보다 훨씬 높고요. 예, 지난 20년 동안 통관 기준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중 85%가 중국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내수를 부양하면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주요국의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 주요 지표를 좀 보면요.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걸로 보이는데 이런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이어지게 될까요? 그래서 정책 당국이 금융 불균형 해소했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네. 그 효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가계대출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니까 뭐 기업대출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보니까 은행이 돈 들으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운용이 안 돼요. 이렇게 가계대출이 줄어들으니까 그 돈 가지고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조만간 금리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은행들이 이렇게 채권을 사면은 거꾸로 채권 가격은 오르는데 금리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가계 대출 수요가 뭐 집값 안정에도 기여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은행들이 채권 사면서 좀 멀리 보면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금리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일단 그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워낙 지금 가계대출이라든지 또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좀 더 몇 차례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시장에선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거시경제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이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금리를 올리는 통화정책과 또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재정당국의 재정정책이 좀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내면서 경기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우선 저 통화 정책이라는 건 모든 국민한테 금리 올리고 내리면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왜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느냐? 네. 그거는 재정 정책은 좀 미적인 정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재정 정책은 모든 국민한테 돈을 줄 수 있지만은 어려운 일부에다도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재정은 조금 여유 있게 저는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그동안 3차례 인상했는데 앞으로도 얼마나 올릴 것인가. 네. 저는 한 차례 정도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금리 인상하면은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생산이나 소비에 가장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3차례 금리 인상한 게 올 2분기, 3분기 가면서 생산 둔화 효과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좀 높은데 경기가 둔화되니까 앞으로 한국은행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하반기 전체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우리 수출 둔화되고 아마 둔화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를 인상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정책일 텐데 윤 당선인이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뭐 규제를 안 해가지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주택 250만 호 민간 주도로 하겠다. 이게 그 차기 정부가 내세운 공약이거든요. 네. 뭐 이대로가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세제 조금 완화하면서요.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예. 예, 집값이 계속 오르면 규제 안 한다고 올라버리면 이거 좀 더 문제가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집값을 이렇게 추세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전환점에 오는 것 같아요. 예, 장기 추세로 분석해 보니까 예, 집값을 결정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주가, 금리, 대출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20% 떨어졌죠. 이게 주가가 집값에 선행합니다. 그다음에 금리 올랐죠. 대출 규제하죠. 이런 것 보면은 예, 집값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기예요. 예, 경기 중에서 그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게 최근에 1월까지는 올랐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작년 6월을 고점으로 1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행지수 하락한다는 거는 네. 동행지수도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지수 하락하면은 집값에 부정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차기 정부가 많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예, 뭐 주택 정책을 펼치겠지만은 이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될 것인가? 예, 저는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볼 때는 오히려 저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 현황, 경제 상황까지 좀 같이 맞물려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